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 여성이에요. 29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 하청업체에 공장장으로 있었죠. 두 식구가 먹고 살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여유가 있을 정도의 수입은 아니라서 둘 중 한 명이 갑자기 크게 아프기라도 하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도 조금씩 돈을 모으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막 쪼들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큰 돈이 나갈 일이 있을까봐 불안하잖아.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하고 앞으로 둘이 3년 정도 열심히 일하고 퇴직금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거창하게 시작하자는 거 아니야. 글쎄, 너무 막연하긴 하다. 우리 지금 둘 다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업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라고 하자 남편은 뭐든 처음이 어려운 거지. 안 해봤으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라고.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 거야. 좀 덜 먹고 덜 놀면서 돈 모으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사업체를 갖는 거니까 고생하는 보람도 있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들도 사장 자식 소리 들으면 좋잖아. 더 편하게 키우고. 당신도 야근하는 거 좀 더 늘려줘. 나도 그럴 테니까. 몇 년만 같이 고생하면 우리도 번듯한 사업체 하나 가지고서 남은 인생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주말에 집에서 늘어져 있지 않고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게. 한번 해보자. 라며 남편은 열성적으로 저를 설득했고 결국 저는 남편 말대로 모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은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과 더 끈끈한 관계를 맺기 위해 일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점점 믿음이 생겼죠.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단 하기로 했으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회사의 휴일도 반납하면서 일을 하고 야근하는 날도 늘렸어요. 제가 하는 일이 기업을 상대하는 보험 관련 일이어서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월급 외 수당을 더 많이 타려고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하니 통장의 잔고는 점점 늘어갔지만 당연히 제 몸은 나빠져 갔어요. 원래 건강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크게 무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일을 늘리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하지만 남편도 이리저리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내 몸 좀 편하자고 쉬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티도 내지 않고 계속 일을 했죠. 그러면서 2주에 한 번씩은 시댁에 가서 집안일도 하고 청소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좀 전에 혼자 되셨는데 집 청소나 반찬하는 게 힘에 부친다며 저더러 가끔 와서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전에는 사흘에 한 번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도 갔는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 2주에 한 번씩 가게 됐죠. 다 늙은 시모 집안일 도와주는 게 이제 꾀가 나는 거냐? 아무리 회사가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2주에 한 번 오니까 집안 꼴이 너무 엉망이잖니. 너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거든요. 생각 같아서는 잔소리 듣지 않고 시댁에 도우미를 보내고 싶었지만 사업 준비 중인데 한 푼이라도 덜 써야 될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다시 매주 가게 됐어요. 사실 저는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도 병으로 돌아가셔서 제 남편이 저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볼 것 없는 저를 받아주신 시어머니 신경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서 일을 했고 3년 후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자 저희 퇴직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드디어 작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쏙 빠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6개월 동안 하혈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응급실에 가서 링거를 맞아가며 일을 했거든요. 주변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고생한 건 모르고 사업을 시작한 게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위로하더군요. 당신 진짜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 내가 한동안 정신 없을 거야. 아무래도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집에 못 들어오거나 늦더라도 좀 이해해. 알지? 라길래 저는 그런 거야. 나도 잘 알지. 당신도 건강 신경 쓰면서 해. 근데 우리 정말 괜찮겠지? 처음부터 초치자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처음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많아서 그래. 라고 하자 남편은 너무 걱정하지 마. 청소용품이 질 좋고 저렴하면 계속 쓰게 되잖아. 우리가 품질 유지 잘하고 거래처만 잘 뚫으면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당신한테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거 먼저 이쪽 사업하는 친구한테 조언 많이 듣고 그쪽 관련 사람들 많이 알아놓고 시작한 거야. 이제 당신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어. 난 괜찮아. 사업만 잘 되면 되지.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 저는 세부적인 일들은 잘 알지 못해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랐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거래처를 뚫었고요. 그러자 점점 직원들도 늘어나게 됐고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는 것 같았어요. 가끔 회사를 가면 직원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오더를 내리는 남편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전보다는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그동안 무리를 하면서 나빠졌던 제 건강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지고 싶은데 전에 하혈을 했던 것도 있어서 걱정이 돼 병원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의사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자궁 환경이 좋지 않네요.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난소 쪽 정밀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일단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난소암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초기니까 치료하면 예후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쪽 난소에만 암이 발병했고 모양도 나쁘지 않으니 임신도 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아이를 갖는 데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바로 화부터 내셨어요. 그렇게 몸이 안 좋으니 그동안도 임신이 안 됐던 거 아니냐. 몸이 허약한 게 영 마음에 안 놓이더니 결국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너는 집에서 뭐 하는 게 있다고 네 몸 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한 거냐? 이러다가 우리 집 대 끊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는 아주 초기이고 난소 한쪽에만 생긴 거라 충분히 임신 가능하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들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한 말들이 다 사실이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암인데 수술을 하고도 독한 치료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애가 그렇게 쉽게 들어서겠니? 애가 들어서도 정상적으로 커줄지 그것도 걱정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무사태평한 말만 하고 있냐? 그런 말로 이 순간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단단히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데 정말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 사람도 내 사업 자금 때문에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속상하신 건 알겠는데 아픈 사람 너무 몰아세우지만 마세요. 아이는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고생을 해도 너만큼 했겠니? 뭘 그렇게 남 안 하는 일 했다고 들어 눕기까지 하냔 말이야. 집안이 볼 게 없으면 지라도 튼튼하고 잘났어야지. 아유 내 팔자야. 짜증나서 죽겠네 정말. 라며 대놓고 신경질을 내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 편이 되어준 남편을 생각해서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넘어갔어요.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제 잘못인 건 맞으니까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를 못 볼 수도 있으니 화가 날만하다고 생각했죠. 저는 가능한 빨리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고 결과도 괜찮게 나왔어요. 하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남편도 바빠서 제가 입원할 때만 잠깐 왔고요. 이제 겨우 사업이 자리 잡혀가는데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었겠죠. 저는 그런 것도 다 이해했어요. 그래도 병실에 계속 홀로 있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퇴원을 하고 집에 잠깐 들렀더니 집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직 청소를 제대로 할 몸 상태는 아니었고 혼자 지저분한 집에 있기 싫어서 남편을 보러 회사로 갔어요. 당신이 어쩐 일이야? 퇴원했어? 그럼 집에 가지 않고 여긴 왜 온 거야? 나 괜찮대. 그러니까 왔지. 집이 나 없으니까 엉망이고 혼자 있기 싫어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라고 하니 남편은 당황하며 어쩌지? 나 거래처 사장님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그러게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지.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무작정 찾아온 거야. 나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정신 좀 차려. 나 이제 막 퇴원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입원한 동안 당신 와보기라도 했어? 퇴원하자마자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런 건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괜히 병이 생긴 거야. 당신 사업자금 모으느라 무리하다가 그런 거잖아.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원망은 나만 듣고 이건 아니지. 당신 사업한 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한 거 아니야? 제가 서름에 복받쳐서 그동안 쌓였던 걸 털어놓자 남편은 그제야 바쁜 마음에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거래처 사장을 꼭 만나야 된다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먼 발치에서 남편과 같이 있는 사람을 보니 여자더라고요. 거래처 사장이 여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쩐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 같았죠. 그래도 애써 그런 기분들을 떨쳐버리고 집으로 가서 안방이라도 정리해야겠다 싶어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보자마자 그래, 임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니? 정말 애를 가져도 괜찮대? 병원 의사들도 입에 발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디다 믿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의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세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것도 장담 못하지. 그때 가서 어떻게 말이 바뀔 줄 알고 내가 정말 더는 못 참겠다. 라고 하시더니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시는 거였어요. 분명 상구 그놈은 마음이 약해서 너한테 말 못할 게 뻔하니 내가 얼른 나서는 게 낫겠다 싶어서 왔다. 너도 양심이 있으면 잘 알 거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들이었는데 그 며느리가 손자도 안겨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니? 그래도 나한테 대를 이어줄 손자는 낳아주겠지. 나 그거 하나 기대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면 널 뭘 보고 내가 데리고 있어야 돼?
지금 우리 상구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병수발 한답시고 네 옆에 묶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네가 순순히 물러나라.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태원에서 오자마자 듣는 소리가 이혼이라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태어나고 며칠 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집에 온 사람한테 이혼이라니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는 건 너다. 너 때문에 우리 상구 벌어놓은 돈 다 잡아먹게 생겼잖냐. 생떼 같은 돈 다 네 병원비로 날리면 우리는 언제 돈 모아서 큰 집으로 이사가고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냐? 남들은 사업한다니까 금세 부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내가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서 이사도 못 가고 있는 신세가 너무 창피해 죽겠다. 그런데 며느리까지 암에 걸려서 손자도 못 본다니 내가 얼굴 들고 살 수 있겠냐? 얼른 여기 이혼 도장 찍어. 라길래 저는 버티면서 이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저한테 강요하실 수 없어요. 이건 저와 상구 씨가 결정할 일이잖아요. 상구랑은 얘기가 다 됐어. 너 오늘도 갑자기 회사 찾아갔다며? 그렇게 사업하는 거 하나하나 방해되는 일만 하니까 상구도 너한테 점점 정이 떨어지나 보더라.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이제 좀 우리 집하고 인연 끊고 나가.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밤새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며칠 후 가까스로 연락이 된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더군요. 나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나머지 일은 어머니랑 처리했으면 해. 이렇게 끝나는 거 나도 바라지 않았지만 나한테 중요한 시기고 당신도 내조 제대로 못할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내가 당신 사업 때문에 어떻게 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당신이 보탠 돈 얼마나 된다고 그래? 전체 사업 자금에서 보면 진짜 세 발의 피야. 그것 가지고 언제까지 생색낼 건데?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다 속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라며 저를 다그쳤어요. 저는 충격이 너무 커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고 그저 눈물만 계속 났어요. 결국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혼 도장을 찍었죠.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저는 한동안 방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재혼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대는 제가 회사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는 것 같더군요. 돈이 많은 투자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어요. 친구는 그런 저에게 너 이러면 네 몸만 상한다. 그 사람들이 너 아프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그렇게 뒷바라지 열심히 해줬더니 쓸모 없어졌다고 바로 내쳤잖아. 네가 정말 억울하면 얼른 건강해져서 잘 살아야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조리 잘하고 잘 살 생각을 해. 정말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이런 마당에 제가 운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친구 말대로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며 건강해지기 위해 병원도 빼먹지 않고 다니고 음식도 좋은 것만 먹으려고 했죠. 그렇게 하니 몸은 차츰 나아졌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친구 집에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친구 반찬가게 일을 돕기로 했어요. 반찬가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규모가 컸고 곧 2호점을 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반찬 만드는 일을 도우면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찌개 재료와 양념을 팔면 좋겠다고 했죠. 친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전적으로 그 일을 제게 맡겼어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잊게 될 거라는 조언도요. 저는
곧 여러 가지 찌개 양념 소스 개발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내놓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첫날 전부 팔리더군요. 이거 반응 너무 괜찮다. 대박 날 것 같은데? 선희 너는 계속 찌개나 탕 종류를 개발해봐. 우리 가게 매출에 톡톡히 도움이 되겠어. 라는 친구의 말에 더 자신감을 얻었고 여러 종류의 찌개와 탕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자 반찬가게 본점뿐 아니라 2호점에서도 찌개와 탕을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죠. 친구와 저는 본격적으로 탕과 찌개를 중심으로 메뉴들을 새로 짜고서 바쁜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을 겨냥한 상품들을 내놓았어요. 매출은 갈수록 늘었고 2년쯤 지난 후 저희는 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국으로 제품을 팔게 되었어요. 친구는 규모가 커지자 아예 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저에게 이사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라인에서 파는 물건들을 담당하게 됐어요. 제게 과분한 자리를 준 친구에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는 나야말로 네 덕에 반찬만 팔다가 이렇게 찌개랑 탕으로 회사까지 차렸는데 뭘. 솔직히 나는 니네 전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너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다. 너한테는 너무 힘든 기억이겠지만. 친구는 그렇게 절 위로했고 저는 고마운 마음에 친구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제 사무실 앞에서 누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었어요. 저는 직원에게 남편을 그냥 내보내라고 하고 들어오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당신 아주 신수가 훤해졌네. 건강도 좋아졌나 봐. 잘 지내는 거 보니 나도 마음이 좋다. 저는 너무 가짜나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저보고 별별 독한 말을 했던 시어머니나 헤어지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돈 대준 거 생색낸다던 남편을 생각하니 저런 말들이 다 가증스러웠거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자 남편은 바짝 제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이사 명패까지 박은 거 보니 여유 좀 있겠네. 우리 같이 시작한 사업 있잖아. 거기 지금 돈이 조금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나 한마디 하려는데 어느새 친구가 들어와서 이봐요 아저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필요해요? 여기가 무슨 은행인 줄 알아요? 거 잘 모르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 사람도 그 사업 같이 시작했으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이러는 줄 알아요? 이 사람도 예전에 자금 됐는데 몸 아파서 같이 못했던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아픈 사람 큰 수술하고 태어나자마자 나가라고 했지. 내가 몸이 아파서 같이 못해? 너 말 잘했다. 전에 네가 내가 보탠 사업 자금이 얼마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돈 토해내. 그거 내 몸 갈아서 만든 돈이야.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돌려줄 수 있잖아. 여기 온 김에 언제까지 투자금 반환하겠다고 각서 쓰고 가. 그때 친구가 경비를 부르자 건장한 남자가 와서 남편 팔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더 말해봤자 저한테 돈을 줘야 할 일만 생길 것 같은지 말없이 끌려나갔어요. 그러자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회사 앞으로 찾아왔더군요. 요새 상고회사에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구나. 너도 힘써서 만든 회사인데 그냥 이대로 넘어지게 두면 안 되잖니. 너도 생각이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보태야 되지 않겠어?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저보고 남들 안 하는 거 했냐며 양심 있으면 나가라면서요. 저는 그때 병으로 죽을 만큼 고생했다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소송 걸까요? 어떻게 판결 나는지 보실래요? 그 잘난 돈 많은 며느리는 어쩌고 저한테 와서 이래요. 다신 나 찾아오지 말아요. 다른 장난칠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라며
저를 붙드는 시어머니를 뿌리쳤어요. 알고 보니 지금 그 투자자라던 여자는 생각보다 돈이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맛을 보더니 정신없이 사치를 부렸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돈 좀 만지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녀서 재혼했던 여자는 자기 돈 빼서 집을 나갔답니다. 회사는 자재값이고 직원 월급이고 돈이 없어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저렇게 자기들이 한 짓 돌려받는 거죠. 저는 그 이후로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있고요. 결혼할 마음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때 하도 학을 떼서 그런지 아직도 결혼이라면 겁부터 나네요. 그저 지금처럼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열심히 더 노력하고 살면서 제가 제 힘으로 일군 행복들 놓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보니 마음에 남은 것들이 내려가 더 후련한 기분이 듭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제 지금 나이는 29살이고요. 남편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 22살의 어린 나이에 25살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했네요. 22살 한참 꽃다운 나이에 급하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계기가 혼전 임신은 아닙니다. 그땐 뭐가 그리 좋았는지. 지금 보니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 뒷바라지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시고 살며 제 인생을 꾸미는 일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는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정말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여자라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죠. 9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외박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밥상을 차려도 몇 끼 5가지가 넘는 음식에 술은 금하고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것도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명절에도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네,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죽을 만큼 버텨온 게 딸아이 때문입니다. 결혼한 후 1년이 지나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남편은 아들을 기대하셨죠. 아들 낳는 보약, 아들 낳는 분 속옷에 아들 낳을 수 있는 날짜를 잡으러 온갖 점집에 수도 없이 끌려다녔습니다. 정말 속옷까지 못 입겠어서 어머님께 속옷은 안 입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가 세상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고 그걸 또 시아버님께 말하셔서 저 그날 정말 눈칫밥 먹고 체하고 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난 겁니다. 그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받고 애 낳고 3일도 안 지났는데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집안일 다 했어요. 딸 낳고 몸이 좋지 않아 조리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딸 낳아놓고 무슨 조리원이냐고 하면서 타박하시고 저희 딸내미한테 눈길 한번 안 주셨어요. 애가 우는데도 시끄럽다 꼬집으시고 소리 지르시고 정말 너무 서운하고 딸아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매일 울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실망했나 봐요. 그때 남편과 처음으로 언성 높이고 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아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해서 낳은 딸인데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그렇게 실망해서 딸아이한테 다정하게 안 대해줄 수 있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시어머님과 시아버지의 호통이었죠. 제가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면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배란기에 맞춰서 관계도 수없이 가지고 피곤해도 새벽에 관계를 가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시어머니 말에 한 달에 몇 번씩 잠도 못 자고 새벽에 관계 가지고 하다 어쩔 때는 시어머님께서 문 앞에서 감시하셨습니다. 정말 치욕스럽더라고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 복이 딸 하나뿐인 것 같다고. 그 후로
시어머님 반응, 시아버님 반응. 그리고 남편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본체도 안 하고 말을 걸어도 인사를 해도 밥을 차려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들 하십니다. 저는 그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30만 원 제 손에 쥐어주면서 친정에 다녀오라고, 안 다녀온 지 오래된 것 같다고, 딸아이랑 쉬다 오라고, 집안이 너무 냉랭하니까 좀 쉬다 오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기에 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다녀오고 나서 나도 몸이랑 마음 추스리고 시어머님, 시아버님께 더 잘하겠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한참을 울고 딸아이와 같이 친정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죠. 장장 2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더군요. 앞으로 더 잘하리라, 아들 못 낳은 실망,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노력해보자. 그렇게 마음먹고 집에 들어간 순간 정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멍해지고. 또 눈물 나네요. 멍청하게 진짜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나이대도 비슷한 여자가 남편과 팔짱을 끼고 시어머님, 시아버님과 과일 먹으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님, 저에게 한 번도 아가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적 없습니다. 시아버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새아가라고 불러주신 적 없고요. 저한테 늘상 누구누구 엄마야, 누구누구 애미야, 화가 나실 땐 잡년아, 그렇게 아가야 하면서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도 보는 척도 안 하고 하하호호,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 방에 들여보내고 저 정말 이때까지 당한 서름 따발총처럼 싸댔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노력 안 했어? 나도 할 만큼 했고 치욕스러운 거, 더러운 거 다 참고 살았어. 눈물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나보고 왜 그러냐입니다. 나가랍니다. 아들 못 낳는 며느리 두기 싫으니 이혼하랍니다. 남편, 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여자 고이 내보내고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저와 시어머니 보고 있고 시아버님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셨습니다. 저 남편한테 가서 왜 쳐다만 보고 있어? 왜 바람 폈어? 내가 아들 못 낳은 게 그렇게 서운해? 그래도 우리 딸 있잖아. 딸아이가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 나도 지금까지 노력 많이 했어. 내가 못한 게 뭐야? 말해봐. 그렇게 언성 높였습니다. 결국 딸아이 울면서 나오고 시어머님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면서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저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할 거라고 소리 지르니 그러랍니다. 고소를 하든 밥을 말아먹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손녀 앞에서 저한테 2년 전을 욕하시면서 안방 들어가시고 남편도 할 말 없다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참 눈물밖에 안 나네요 정말. 우리 딸 앞에서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딸보다 아들을 원한다는군요. 그러면서 저 29살 먹어서 이제 늦었다고, 애 갖고 싶어도 못 가질 거라고 온갖 악담을 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29살이 뭐가 늙었냐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무릎 꿇었습니다. 저 이혼당한 거 알면 저희 친정어머님 쓰러진다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손까지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더 노력한다고, 시어머님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앞으로 정말 더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매몰차게 나가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몇 시간이 흐르고 저 울다 지쳐 딸아이 데리고 친정집 왔습니다. 저희 엄마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네요. 복수하고 싶고 고소란 것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저한테 일어난 이 일 모두 믿기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네요. 진짜 딸아이 보면 이제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구나 하고 눈물만 나고, 울지 말라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 닦아주는 우리 딸 보니까 더 서럽네요. 일어서야죠. 저 보란듯이.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저 소송 들어갈 겁니다. 전 그 일이 있었던 직후부터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지인이 법조계 일하시는 분 소개하셔서 도움받고 좋은 변호사 알려주시길래 찾아가서 이때까지 제가 당했던 서름, 7년간 당했던 수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날 남편과 시어머님과 통화했던 녹음도 들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증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네요. 당장 증거 수집 들어갔습니다. 시댁 찾아갔습니다. 저와 제 딸내미 데리고 녹음기 주머니에 넣고 찾아갔습니다. 막상 집 앞으로 가니 그냥 떨리고 무섭더라고요. 언니가 챙겨준 청심환 하나를 먹고 마음 다잡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전화로 전화했는데 집이 비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딸내미 손 꼭 붙잡고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아무도 없더라고요. 빨래통 가서 남편이 입었던 속옷 있는 대로 다 봉지에 쌌습니다. 그 여자 속옷도 있길래 전부 다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으려고 했는데 혹시나 뺏길까봐 위층에 올라가서 소화기관에 숨겨놓고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여자 기다렸습니다. 7시 30분쯤? 8시 다 돼가는 시간에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여자 남편 같이 다정히 넷이서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 말입니다. 분해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저는 마음 아파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넘길 힘조차 없고 먹는 대로 다 토해내고 매일 저녁 우리 딸 얼굴 보면서 울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어린 년 데리고 좋다고 하하호 웃으면서 외식이나 다니고 들어오자마자 앉아있는 저 보면서 싸늘해지는 표정 보고 마음 굳혔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울고 불며 싹싹 빌어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주머니에 얼른 손 넣어서 녹음기 버튼 눌렀어요. 들키면 끝장이다. 정말 우리 딸거나 비참하게 보상받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독하게 마음 먹었죠. 시어머님이 보자마자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놓냐고 썩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말했습니다. 이 집 공동명의고 이혼할 테니 재산분할 하자고, 그리고 간통죄로 신고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할 테면 하라고 증거 있냐고 하면서 소리 지르길래 어떻게든 신고할 거야. 7년간 내 인격은 걔보다 못했지. 아들 못 낳는다고 내쫓은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오빠까지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지금 이혼 당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아들 못 낳는 것 때문 아니야?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달려오셔서 제 뺨을 때리시더군요. 2대씩이나. 그리고 제 머리채 잡고 소파 있는 쪽으로 던지셨습니다. 일부러 소리도 더 크게 지르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빠져나올까봐 소파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시아버님은 방에 들어가시고 또 그 여자도 방에 들어가더군요. 그 여자 따라 들어가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잘 봐라. 너도 참 안쓰럽다. 너는 이런 집구석에 살고 싶냐? 너도 똑같이 당할 거다. 그러고는 다 같이 들으라고. 그리고 거실에 앉아 종이랑 볼펜 꺼내놓고 우리 딸 양육권 전적으로 앞으로 저한테 있다는 각서 쓰라고 했습니다. 우리 딸 찾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만나지도 않을 것, 그리고 이혼한 후에 양육권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도 써서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양육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라고 하고 이 100만 원은 우리 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는 걸로 썼어요. 시어머님이 그까짓 거 찍고 먹고 떨어지라고, 애 가지고 떨어지라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녹음기 돌아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비아냥거리시며 집 못 준다고 하길래 저 소송 건다고 하고 더 이상 구역질 나서 더 못 있겠어서 그 각서 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층 소화기관에서 속옷 숨겨둔 거 가지고 왔어요. 병원 가서 뺨 맞은 거, 머리채 잡혀서 혼난 거 진단서 끊고 집에 돌아와 우리 딸 밥 먹이고 저도 밥 먹었습니다. 살겠다고 꾸역꾸역 밀어놓고 밤을 샜어요. 날 밝자마자 유전자 센터 검사하는 곳 찾아가서 남편 속옷, 그 여자 속옷, 제 칫솔 드렸어요. 남편 속옷에 제 DNA 말고 다른 DNA가 있는지, 그 여자 속옷에 남편 DNA가 있는지 봐달라고 검사 의뢰 부탁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차라리 녹음하고 비디오 찍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방법이라 이런 건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입고 난 속옷 가지고 검사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언니도 그 말 듣고 이거다 싶어서 입고 난 속옷 빨래통 뒤져서 DNA 의뢰한 거고요. 의뢰한 후에 쉴 틈 없이 변호사 찾아가서 진단서 드리고 내일 감식 의뢰 나오면 소송 준비하자고 했어요. 그날은 집에 돌아가서 우리 딸과 놀아주고 몇 년 만에 우리 딸 손잡고 엄마 손잡고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거짓말같이 미련 같은 게 싹 사라지고 두려움도 없었어요.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이혼을 안 했을까? 딸에게 아빠라는 존재보단 자유와 웃음이 더 필요하단 걸 왜 이제 알았을까 후회하면서 그날 마음껏 웃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눈물도 나고 그렇게 엄마와 딸내미와 함께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DNA 감식한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더군요. 시어머님, 시어머님, 그리고 남편,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미쳐버릴 것 같아 핸드폰 배터리 빼버렸어요. 그리고 DNA 검사 의뢰한 기관 찾아가서 결과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 속옷에서 남편 정액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팬티에만 묻어 있었다고 결과 받았어요.
집에 갈까 하다가 시어머니 찾아와서 서류를 뺏어갈까 하는 두려움에 바로 변호사님 찾아가서 서류 드리고 소송 준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씻고 언니와 형부께 결과 말씀드리고 모두 잠자리에 누울 무렵 문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인터폰을 봤는데 시어머님과 남편,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옷들이 없어졌을 뿐더러 DNA 감식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니까요. 불안감에 떨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느낀 감정들 하나하나 다 느끼게 할 순 없어도 불안감에 떨며 죄책감이라도 들게 하고 싶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안 받으니 찾아온 거겠죠. 문 열었습니다. 당당하게. 시어머님 저 끌고 시댁으로 가려고 하더군요. 집에 가자고 우리가 미쳤었다고 하면서요. 형부랑 언니가 막아주고 할 말 있음 할 말만 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계속 잘못했단 말만 되풀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미쳤었다고 그냥 해본 거라고. 화가 나고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현관 앞에서 소리 지르고 벨 누르고 문이 부서져라 두드렸어요. 자꾸 이렇게 행패 부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계속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증거라고 하니 도망가더군요. 그 다음 날부터 시도 때도 없는 문자와 전화. 내일은 핸드폰 번호 바꾸러 가려고요. 소송 준비도 다 끝내고 내일 모레는 본격적으로 소송 걸 거고 증거도 이제 충분하고요. 제 마음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딸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안 살아서 좋다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 제가 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정말 세상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 정말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당하고 또 당하면서 저를 지키라고 하지 않고 딸내미 지킨답시고 항상 찌그러져서 말도 못하고 살았어요.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할 뿐이었네요. 멍청하고 바보 같고 욕먹어도 못나게 행동했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행복과 제 딸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못 낳는다고 그런 취급받고 살면서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삶을 살았죠. 그땐 뭐가 또 그렇게 두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 저에겐 딸이 있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도 있네요. 제게 큰 힘이 돼준 형부와 언니도 있어요. 7년 동안 못해드린 뒷바라지와 효도 앞으로 할 거고요. 매일 싸우고 잘 찾아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저 따라다니며 도와준 우리 언니와 형부한테도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 겁니다. 치사하고 인간 말종 같은 그들과 소송해서 꼭 이길 거예요. 소중한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 저희 딸을 위해 잘 살아보렵니다. 글이 길었지만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서 쓴 글에 여러분이 제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정말. 그럼 저와 우리 딸 더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